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분만 수술 중에 산모나 태아에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의 30%를 부담했던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산부인과 기피 현상 개선 체계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혼을 인정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 위성 발사가 발사장인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기상사정으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 5기를 띄우는 425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1호 위성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3D 프린터로 로봇손의 뼈대부터 인대와 힘줄까지 통째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 손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는데 기존 방식보다 660배 빠른 속도로 구조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대형 트럭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불은 추가 피해 없이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때마침 비번 날 단합회를 마치고 이 도로를 지나가던 소방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화재를 진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분만 수술 중에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도 청년 세대의 5명 중 4명, 특히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인구의 56%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020년 기준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세대 인구는 1,021만 3천 명으로 총 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260만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는 30년 뒤인 2050년에는 521만 3천 명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 여파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세대 중 미혼은 5명 가운데 4명꼴인 81.5%, 숫자로 보면 784만 명입니다. 20년 만에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살에서 34살 사이 미혼 비중이 56.3%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전 18.7%에서 3배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취업도 미래도 불안한 영향입니다. 뭔가 월급이 너무 적다든지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것만큼 월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금액적인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직장이 평생 다닐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청년 세대 중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53%, 여자가 58.4%, 남자가 47.8%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중은 20.1%로 20년 전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청년 절반 이상인 54%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청년 가운데 77%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거 연인도 정부로부터 출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식 지원 제도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답변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현격한 차이로 꼴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양한 형태의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사실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84.8%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 등 중장년층 이상이 모두 80%를 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동거 연인에게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저출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지했습니다. 한부모 수급을 신청을 하시는데 또 여기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거나 뭐 재산이 조금 있으시면 그분들은 또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선택받았고 돌봄과 의료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과 청년 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소득 확대가 높은 순위에 꼽혔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을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좀 더 이제 그 아이돌봄 비용에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 재정 지출 확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가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자 푸른색 화염이 솟아오르더니 불길에 휩싸입니다. 택시기사는 구해냈지만 차량은 전소했고 이동식 침수조에 담근 뒤에야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에서 사고로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열 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전기차 운전자 가운데 절반이 운행 중 가장 큰 우려가 화재라고 답할 만큼 전기차 화재는 대중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셀에 충격을 가하자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가득 메우고 이어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배터리 셀 5개를 합쳐 실험한 결과인데 많게는 수백 개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는 더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엔 이동식 침수조와 차량용 질식 소화포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초기 진압이 쉽도록 불이 잘 붙지 않는 방제액 등 다양한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쉽게 타오르지만 방제액을 묻힌 종이에 불을 붙여보면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효과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배터리 화재뿐이 아니라 일반 화재에서도 초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화재 예방법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배터리를 걸러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칫 참사를 빚을 수도 있었던 터널 안 차량 화재가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임자를 만나 추가 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을 휘감은 거센 불길은 10분 만에 진압됐는데요. 위험의 현장에서 불길을 잡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홍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트럭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호스를 꺼내 거침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뒤이어 정차한 차량에서도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일사불란한 모습.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리고 트럭 문을 열어 내부까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광봉을 꺼내 차량 이동을 안내합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불길도 서서히 잡혀갑니다. 침착하게 화재 현장에 대응한 사람들.
이들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7명이 비번날 단합을 위해 강원도 속초 여행 후 돌아가는 길에 화재를 목격한 겁니다. 바로 몸이 반응해서 바로 이제 진압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진압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민 2명도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보탰습니다. 15년차 베테랑부터 1년차 신입 직원까지 7명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 터널 안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터널 내 차량 안내와 담당 소방서 신고까지 마친 소방관들은 불을 모두 끄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몸이 항상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반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진압을 했고요. 인명 피해 없이 잘 끝나서 저희 천만다행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국내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정지궤도 환경위성으로 파악한 대기 배출 특성 비율은 우리나라가 지난 겨울 5.9로 나타나 아시아 평균인 3.4보다 높았습니다. 대기 특성 비율은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를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량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짙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연구진이 1초에 1000장의 사진을 찍는 초고속 초음파로 신장혈관의 복잡한 구조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김철홍 교수팀은 초고속 초음파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조영제 없이 신장의 3차원 미세혈관 구조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초음파 영상보다 10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촬영을 이용해 미세혈류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167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3차원 혈관망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신장 질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부전증 발병의 생리를 이해하거나 신장 이식 전후 혈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농약을 75% 덜 쓰면서 배추 균핵병을 막을 수 있는 미생물 활용법이 나왔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박수경 순천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국내 토양에서 발견한 방선균이 균핵병 곰팡이를 사멸시켜 방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선균은 토양에 주로 서식하며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로 현재 사용되는 항생제 60%가 방선균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결과 배추에 방선균과 농약을 3대1 비율로 섞어서 살포하면 농약만 뿌렸을 때 95% 이상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 5일 유엔 재해위험 감소 사무소에서는 세계 쓰나미 인식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요. 유엔은 쓰나미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업과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위협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쓰나미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쓰나미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한데요. 하지만 정의는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먼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해운대가 있었죠. 네.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쓰나미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영화에서는 50m 높이의 해일이 시속 800km 속도로 부산을 덮치면서 10층이 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등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죠. 자, 그럼 쓰나미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죠. 쓰나미는 폭우로 밀려드는 파도라는 뜻의 일본 말입니다. 해안을 뜻하는 일본어 스와 파도의 나미가 합쳐진 말로서 지진 해일로 번역이 되는데요. 네. 쓰나미는 바다 밑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지진으로 바다 밑바닥이 갈라지면 그 속으로 바닷물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 마치 연못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해수면이 일순간 높게 치솟게 되고요. 솟아오른 바닷물은 주변으로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던 물결이 해안에 도착해서 더 이상 밀려갈 곳이 없어지면 파고가 높아지면서 해안을 덮치게 되죠. 바다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 중에서 태풍, 엘니뇨와 더불어 강력한
해양기상 삼총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그 쓰나미 하면 일본에서 발생했던 약 12년, 1년 전에 발생했던 그 쓰나미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얼마나 빠를까요? 일단 쓰나미 같은 경우는 수직 단층 운동에 의한 규모 한 6.3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인데요. 진원 깊이는 80km보다도 얕은 쪽입니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쓰나미의 규모와 속도는 물의 깊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수심이 깊을수록 쓰나미의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수심 1000m에서 발생을 하면 시속 350km로 이동을 하고요. 수심이 2000km에서 발생한다면 시속 500km, 수심 3000m 지점에서 발생을 하면 시속 6620km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하 해운대에서 쓰나미가 시속 800km로 몰려오려면 해저 지진이 적어도 수심 5000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네. 해안에서는 산처럼 높이 솟아올라 공포의 벽처럼 다가오는 쓰나미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쓰나미가 발생한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형성되면 그 강도가 아무리 커도 파장이 160km에 달하기 때문에 쓰나미의 파고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고작 1m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해안에 다가서면 이 깊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물결이 순식간에 높이 치솟아서 올라 무서운 기세로 해안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큰 물결이지만 이제 해안가로 가면서 파고가 높아지면서 이제 위협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한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1755년 11월에 이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아주 그 규모 8.5에서 9 사이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진이 발생한 1시간 20분 후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고 쓰나미는 3파까지 리스본을 강타하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됐어요. 엄청난 문화재가 소실되었고요. 약 6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요. 포르투갈이 식민지 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쓰나미는 2004년 12월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때 발생을 했는데요. 규모 9.1에서 9.3의 초강력 해저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변에서 발생을 하면서 최대 50.9m의 초강력 쓰나미가 인근 해역을 덮쳤습니다. 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까지 영향을 주면서 22만 7천 명이 숨졌죠. 최근에 대형 쓰나미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최대 40m 높이의 초대형 쓰나미를 불러오면서 1만 8천 명 이상의 사망 또는 실종자가 발생을 했고요.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1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었었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영화 해운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초강력 이런 쓰나미가 나올 확률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도 쓰나미 안전지대는 아니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울산에서 큰 파도가 12보까지 육지로 들락거렸다. 1643년 기록이고요. 철산 바닷물이 크게 넘치고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모두 기울어졌다. 1668년 기록이고요. 강원도에서 해일로 표멸한 집이 많았다. 1702년 등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수심이 2km나 되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은 지진이 잦은 일본에 인접해 있어서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40년, 1964년, 1983년, 1993년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이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1983년 일본 아키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 30분 후 동해를 거쳐서 강원도 삼척 임원항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서 1명 사망에 2명이 행방불명되었고요. 많은 선박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만일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영화처럼 거대 규모의 해일은 아닐지라도 동해안과 부산에 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마냥 남의 일처럼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쓰나미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계층이나 성별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2023년 올해죠. 11월 5일에 열렸던 2023년 세계 쓰나미 인식의 날에 주제가 뭐였냐면 네.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불평등 퇴치였는데요. 어떻게 불평등이 특정 인구에게 쓰나미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쓰나미 여파가 어떻게 취약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쓰나미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 수십 년에 걸친 개발을 없앨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쓰나미의 영향은 고르지 않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쓰나미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쓰나미의 영향을 상당한 기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4마을에서는 2004년 쓰나미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4배나 더 많이 사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2011년에 쓰나미 이후에 장애인들이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사망자의 거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주제가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해 불평등 퇴치였는데요. 재난에서 불평등을 퇴치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나라의 쓰나미, 거대 쓰나미가 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일본에 있는 쓰나미로 동해안이 영향을 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쓰나미를 인지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일본 서해안에서 이제 규모 7 이상 정도의 지진이 보고가 되면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달합니다. 동해안 전역에 3에서 4m 정도의 쓰나미가 내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진 사실을 인지한다면 즉시 빨리 피해야만 합니다. 쓰나미는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해안에서 빠져나가면은 사전에 좀 대피를 해야 하고요. 만일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진동을 느꼈을 경우에는 국지적인 쓰나미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 2분에서 3분 이내에 쓰나미가 내습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동해상에서는 쓰나미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의 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했을 때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쓰나미를 만났을 때 미처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은 구조가 단단한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가까운 건물에 4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안전하고요. 섬에 있을 때는 반대쪽 해안이 더 강력한 쓰나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지진해일주의보는 한반도 주변 지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을 해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고요. 지진해일경보는 한반도 주변 지역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일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특히나 동해 지역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둬야겠습니다.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 위성 발사가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하기로 한 정찰 위성 발사가 현지 기상 사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롭게 설정된 발사 시점은 다음 달 2일이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모두 정찰 위성 5개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정찰 위성 1호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3D 프린터로 로봇은 물론 로켓, 집까지 만드는 시대가 됐지만 섬세한 부품들은 여전히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하거나 조립해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로봇손의 뼈대는 물론 인대와 힘줄까지 거의 모든 구성물을 한 번에 통째로 만들어내는 고해상도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로봇손. 인대는 물론 힘줄, 뼈대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병을 움켜쥐는 등 실제 사람의 손처럼 섬세한 동작까지 가능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와 MIT 연구진이 개발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로봇 손입니다. MRI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 손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는데 여러 부품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한 번에 만들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연구진은 4,000개가 넘는 미세 분사 노즐로 세밀하게 출력을 조절해 티올렌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이크로미터급으로 정확하게 이미지를 분석해 인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데 덕분에 기존 방식보다 660배 빠른 속도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d what this printing technology enabled us is to have the soft parts be really springy. So
have a low viscosity. So when I touch it, it actually springs back immediately. And this allows us to have a more natural robotic arm compared to the one that we were able to manufacture before. 연구진은 개발한 3D 프린팅 기술로 로봇손 이외에 다리가 6개 달린 보행 로봇과 내부에 압력 센서를 단 인공심장도 만들었습니다. And that's just because with the constructs with this printing technology, we can now make structures that have very fine features and sort of provides whole new types of tissues and use them either for robotics, but also use them for medical purposes. 연구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구조물이나 로봇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복잡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로봇 제작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급률이나 서비스 수준은 국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의 67%인 5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3억 명보다 약간 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소득에 따른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전체 인구의 90%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는 37%에 그쳤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더 확연했습니다. 고소득 국가에서 휴대전화로 광대역 서비스에 접속하는 인구는 복수 서비스 가입의 역량으로 100명당 1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저소득 국가는 100명당 33명만이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핀플루언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쳐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를 여지가 크다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수백 개의 종목 중에 95%는 다 크게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은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고 깎아내립니다.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2차 주식 종목 샀던 사람들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모두 SNS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입니다. 구독자만 수십만 명, 팬덤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최근 5년 새 3배 남짓 급증하면서 핀플루언서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정보가 부족하고 우리나라 증권사 보고서들이 가격 하락이라는 의견들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도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종목은 수백 %씩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추천했던 에코프로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들 입김이 커지면서 각종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임원으로 겸직한 회사 종목을 추천해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가 하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면서 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그런 유명사라든가 영향력을 이용해서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건들이 2-3건 정도 저희가 포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이 주가 거품을 키운 뒤 차익을 챙긴 일부 핀플루언서를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도 정확한 기업 분석 없이 이들의 추천만 믿고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자녀를 수능 부정 행위로 적발한 감독관의 근무지를 찾아내 항의한 학부모가 변호사이자 유명 강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면서 감독관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학교 앞에서 벌인 1인 시위 장면입니다. 감독관 실명을 언급하며 파면을 주장하고 다른 인권 침해 사례를 알려달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다 감독관에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했던 아버지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유명 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먼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필기구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감독관이 이 동작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앞 시위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수험생 가족의 항의로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던 감독관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노조는 A씨가 사과문을 빌어 오히려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피켓팅한 것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학생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애가 마킹을 하려고 해서 안 돼요라고 하면서 답안지를 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답안지에다가 마킹하려고 했을 근거거든요. 교육당국은 학교 CCTV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조만간 A씨를 고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가 자유형 200m 종목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400m와 800m가 주 종목인 김우민은 깜짝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열리는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이 걸려있는 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는 황선우와 김우민을 포함해 항저우 개영 800m 금메달 주역들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황선우가 자신의 주 종목답게 초반부터 1위로 치고 나갔지만 약 옆 레인에 있는 김우민과 이호준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선우는 끝까지 1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1분 45초 68. 국제수영연맹 A 기록인 1분 47초 06을 여유롭게 충족하면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와 올해 후쿠오카 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m는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년에 있는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에 가기 위한 발판이 잘 마련된 것 같고 자유형 400과 800m가 주 종목인 김우민은 이호준을 0.01초 차로 제치고 깜짝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베스트 기록이라는 기록이 나와서 일단 첫 번째로 좋았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작년에나 재작년 계속 3위를 랭크를 했었는데 2위를 한 것도 기분 좋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 2위만 출전권이 주어지는 규정상 세 선수가 모두 세계선수권 대회 200m 종목에 출전할 수는 없지만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까지 A 기록을 넘은 선수가 3명이 나오면서 수영 황금 세대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영 800m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하는 4위는 항저우 금메달리스트 양재훈을 5위로 끌어내리고 이유연이 차지했습니다.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걸린 대표 선발전, 경영 종목은 이제 김우민이 출전하는 자유형 400m 등 5개 종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천 실내 수영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올림픽 유산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열린 올림픽 레거시 포럼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우리나라가 주도한 이 캠페인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파리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It's already been 35 years. Years went by. 시민들이 기억하고 미래에 들려주고 싶은 88 서울올림픽의 모습입니다. 냉전시대 지구촌의 동서화합을 이끌고 내부적으로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서울올림픽.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올림픽 레거시가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는 내년 올림픽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다시 한번 전파되었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포럼의 개최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파리에서 두 번째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고 지난해 이 포럼을 주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발표자로 나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올림픽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44개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매년 머리를 맞대자는 게 핵심입니다. 매년 이 올림픽 레거시 본을 정례적으로 열자는 것을 하나 제가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44개 올림픽 관리 주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올림픽 운동에 더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각 나라와 도시가 보유한 올림픽 레거시를 함께 나눠 미래 세대뿐 아니라 올림픽을 열지 못한 나라들과 공유하자는 취지에 많은 참가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 50年経っている中で少しずつその記憶がなくなってきているんですが、それは国内札幌もそういう状況になってまして、子どもたちにこのオリンピックというものを知っていただくためにオリンピック教育っていうものを今一生懸命 올림픽 정신 태동한 도시 파리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양성평등, 탄소 중립 등을 새로운 올림픽 레거시의 의제로 발표했습니다. 올림픽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림픽 레거시 포럼이 이 올림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폭우와 폭염, 가뭄과 장마를 오가며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상기후와 환경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 지구 환경뿐 아니라 우리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기후재난의 시대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후변화가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이상기후 때문에 답답함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그 증상을 뜻하는 용어도 있다면서요. 네, 예전에는 기후우울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2014년부터 미국 정신의학계는 이런 증상을 디스트레스, 정신적 괴로움을 뜻하는 기후고통으로 명명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느끼는 우울감뿐 아니라 불안이나 분노, 좌절, 죄책감, 무력감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기후고통을 정식 용어로 채택했습니다. 네. 한 달 전쯤 제가 사는 지역에는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20분 정도 밤톨만한 우박이 쉴 새 없이 떨어졌는데요.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한번 놀라고 저는 집 안에 있었음에도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네.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봤더니 그들 역시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박이 그칠 때까지 건물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당해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언제 닥칠지 모를 기후재난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 기후고통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증상을 겪게 되는 걸까요? 네, 조지타운 대학교 글로벌 보건학과에서 정신건강을 가르치는 샤밥 와이드 교수는 주변 온도가 정상보다 1도만 높아져도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을 때 불안과 우울감, 무기력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을 기후우울증으로 부르는데요. 올 여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유난히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코로나와 기후위기처럼 심각한 것을 느끼고 있지만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보니 분노와 무력감, 상실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상기후에 노출되어 기후 변화를 체감해온 젊은 층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기후 고통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해진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자, 젊은 층이 기후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우선 2021년 영국 베스트에서 10개국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응답자의 45%가 기후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뒤에는 정신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조깅과 쓰레기 줍기의 합성어인 플로깅이나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처럼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환경과 기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더욱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상기후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허무함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우울감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작 날씨 때문에 우울하다는 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좀 어이가 없고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네,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이상기후가 정신건강과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이상기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을 계속 겪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5, 6년 뒤에는 기후 고통이 우울증과 조현병을 뛰어넘는 정신건강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씁쓸하지만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이자 환경심리학자인 조지 마셜은 모든 문제는 인간의 심리적 결함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림자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탐욕스러운 우리의 내면이라고 했어요. 기후온난화를 걱정하면서 플라스틱 배출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탄소 배출 기업을 탓하면서 우리는 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기후는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질환과 전염병 그리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던 정신질환 역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빠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터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실 테고 느껴보셨을 거예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하는 조시 워첼 박사는 수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수면은 기분 조절과 신체 회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68개국에서 실험한 결과 기온 상승이 연평균 44시간의 잠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더운 밤에는 수면 시간이 더 짧아졌고 취침 시간은 늦어지면서 기상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회복력이 약해져서 사람들을 약물 남용이나 자살 충동처럼 부정적인 대처를 하게 만듭니다. 1년 중 자살과 자살 시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기온 변화가 가장 심한 날이었으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정신건강 환자들은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자살률이 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상기후가 인간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예. 네, 그 수면이 기분 조절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분 조절, 기후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것 또한 연관이 깊습니다.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뿐 아니라 범죄와 폭력 행위를 부추긴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인간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자극해서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발표한 폭염과 정신건강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전 세계 모든 범죄율을 최대 5%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기후와 폭력, 범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사례는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결과는 기온이 1도 오르면 성폭력이 6%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이상기후와 폭력 증가의 연관성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죠. 네, 그냥 좀 덥다 수준이 아니라 이런 네.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심각성이 느껴지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렇게 범죄 증가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네, 기후 변화가 폭력이나 범죄 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으로는 인간의 뇌가 열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분 조절 호르몬 중 하나인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인간의 공격적 성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고온에 취약한 편입니다. 고온이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의학적인 증거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해보면 똑같은 일인데 극한 더위를 느낄 때 더 많이 짜증내고 화를 내게 되잖아요. 네네. 폭염으로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아드레날린이나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제대로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공격성과 폭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해서는 안 될 범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또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후정신과 전문의연합의 쿠퍼 대표는 기후고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증상이자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기후고통은 장기전입니다. 절대 짧은 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긴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때보다 연결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지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듯이 지금은 기후를 위해 다시 한번 모두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단기간에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연결될 때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기후변화가 우리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한 적응 방안 그리고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연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의 평균 수명은 대체로 70에서 77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 2만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 가운데 학습 장애가 없는 환자는 평균 수명이 남성 74세, 여성 76세였으며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평균 수명은 남성 71세, 여성 69세로 나타나 영국인 평균 수명인 남성 80세, 여성 83세보다 짧았습니다. 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수명 단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은 당뇨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췌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박주현 교수팀은 950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혈당이 정상인 사람이 흡연하면 췌장암 위험이 1.5배 커졌지만 당뇨병 환자가 흡연할 경우 췌장암 발병률은 2.7배나 높아졌습니다. 또 당뇨병 전 단계인 환자는 췌장암 위험이 1.8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당이 높더라도 금연을 하면 다시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뇨병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으면서 성능은 기존 장치보다 뛰어난 소용돌이 나노 레이저가 개발됐습니다. 서울대와 호주 국립대 공동연구팀은 레이저에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효율, 고성능의 초소형 나노 레이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는 소용돌이 형태의 나노 레이저를 구현할 수 있으며 기존 기술보다 크기는 3.75배 작고 레이저 효율은 24배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구조의 나노 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 및 양자 회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고 모양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스피커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와 한국화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스피커의 형태를 바꿔 소리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맥신 소재 기반의 초방막 스피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평면 구조 나노물질인 맥신에 고분자 코팅 소재인 페럴린 기판을 적용해 소리를 양방향으로 출력하고 굽히거나 비틀어도 안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높은 음압 레벨 출력이나 14일간의 소리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성을 보였으며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어 소리 집중도를 높이거나 3차원 방향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북극 한기가 몰려오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현재 강원 호남 지역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29일 낮부터는 충청 수도권 지역에도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 살얼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날씨 상황 잘 확인해 주시고 서행 운전은 물론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